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보다 조금 일찍 겨울의 한복판에서 구정 설 연휴를 맞았습니다. 좀 이른 설이지만 봄도 예년보다 일찍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제주 산방산 인근 농지에 샛노란 유채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또 이처럼 잎과 꽃이 작은 애기 동백꽃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에서 흐드러지게 활짝 피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 안에 있지만 매서운 추위를 뚫고 봄꽃은 계속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희망이 싹튼다는 말은 아마도 주님이 주신 은총이고 또 진리일 것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곧 2월 4일, 새봄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다가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써붙이고 봄을 기다린 것은 육신이 아닌 마음속에 따스함과 행복이 빨리 깃들기를 바라는 조급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김종길 시인의 설날 아침에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코로나19로 가족 친지와 온전히 함께하기는 어려운 설 명절이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서로서로 안부도 전하고 이야기꽃도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CPBC 주간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울대교구 사제와 부재 서품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주례한 첫 번째 교구 사제 서품식이 지난 28일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새 사제 23명과 새 부재 27명이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수는 966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 26일 상반기 교구 사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사제 196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사제 인사 발령 내용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기름동 본당 주영준 다니엘. 예,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우렁찬 함성으로 대답한 수품 대상자들이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어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는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이 거행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수품 대상자와 가족 등 소수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에선 23명의 부재가 새 사제로 거듭났습니다. 이날 사제서품식은 정순택 대주교가 서울대교구장에 착조한 이후 첫 교구 사제서품식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훈시를 통해 성실히 하느님의 말씀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에게 기쁨이 되며 자신의 것보다는 예수님의 것을 찾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묵상하며 읽고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성실한 삶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말과 모범으로 하느님의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정대주교는 또 수품 대상자들이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죄에서는 죽고 새롭게 살려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신자들과 함께 거행하는 그 희생 제사는 제대 위에서 피 흘림 없이 신비롭게 봉헌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거행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온갖 죄에서는 죽고 새롭게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느님의 백성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락하고 서약한 수품 대상자들은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로 주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돌볼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진 성인 호칭 기도, 천상의 은총이 풍성히 내려지도록 모든 성인 성녀의 전구를 간절히 청한 수품 대상자들은 안수와 기도, 제의차기와 도유를 통해 드디어 새 사제로 거듭납니다. 제의를 입은 새 사제들의 표정엔 머리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합니다. 23명의 새 사제들은 돌아오는 주일인 30일 각자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합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앞서 27일 명동대성당에서 부재 서품식을 거행하고 27명의 부재를 배출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27일과 28일 각각 부재와 사제서품식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사제 196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192명, 수도회 소속 사제 4명입니다. 이종남 신부, 최성균 신부, 김홍진 신부, 김우영 신부는 사목일선에서 물러나 성사전담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새로운 제3은평지구장에는 역촌동 본당 주임이었던 김환석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제10 송파지구장에는 석촌동 본당 주임이었던 하형민 신부가, 제1 중구 용산지구장에는 고덕동 본당 주임이었던 박광원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제7 동대문 중랑지구장에는 용마산 본당 주임이었던 최수호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새 주임 신부 발령도 있었습니다. 최양호 신부는 불광동 본당 주임으로, 허석훈 신부는 한강 본당 주임으로, 김중호 신부는 오금동 본당 주임으로 임명됐습니다. 공덕동 본당 주임의 남상근 신부, 종암동 본당 주임의 최재용 신부, 용마산 본당 주임의 이상향 신부, 삼각지 본당 주임에는 박홍철 신부가 부임합니다. 노비타스 음악 중고등학교 교장에는 김남성 신부가, 청소년국법인 사무국장에는 장원석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무국장으로는 이현수 신부가 부임합니다. 해외 선교에 나서는 사제들도 있습니다. 사목국 노인사목팀 양경모 신부와 상봉동 본당 부주임 김경진 신부가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양천 본당 부자 김다솔 신부는 필리핀 요세부원 부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새 소임을 맡게 된 사제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새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브리핑에서 시노드 정신에 기반해 교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제들의 협조를 먼저 요청하셨고 또 이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신자들뿐만 아니라 사제들 또 모든 분들의 말씀을 이번 시노드 정신처럼 잘 경청해서 계속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편 교회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마련된 교회 미술품 목록화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종료해 해체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자주 읽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성경 통독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2년 만에 성경을 다 읽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성경 통독 운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가 성경 통독 운동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공동체 미사 중단부터 미사 참내 인원 제한, 단체 활동 축소까지 성경 통독 운동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구민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지길 바라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좀 잃어버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시 기초를 다지면서 가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교구장님께서 우리 교구민들 전부가 성경을 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지향을 주셨고, 성경을 통독하는 방법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신약부터 읽어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순서에 따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전하는 요한 1서를 시작으로 신약과 구약을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신자들이 성경을 2년 만에 완독할 수 있도록 성경 통독표를 제작했습니다. 성경의 각 권을 시작하는 날엔 사목국이 제공하는 영상 강의를 듣고 매일 2개장씩 읽은 뒤 읽은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영상 강의는 3월 2일 제2수요일부터 서울대교구 사목국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업로드됩니다. 사목국은 신자들의 이해와 묵상을 돕기 위해 성경 통독 지도도 발간했습니다. 성경 통독 지도는 신자들이 성경의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자꾸 읽어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읽기는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루어지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는지라 그러한 것들을 영상 강의와 또 새로 보급한 지도와 그 밑에 나와 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성경 통독 지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는 2월 2일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축성생활의 날입니다.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당 잔상협의회 유덕현 아파스는 축성생활의 날 담화를 발표하고 축성생활자들은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주일 사제지망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처음으로 독서직을 수여해 화제가 됐죠. 이 중엔 한국인 유학생 김나영 심포로사 씨도 함께 있었는데요. 김 씨는 CPBC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일에 영광 받으소서라는 인사로 담화를 시작한 유덕현 아빠스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는 바로 축성생활자들의 존재라고 역설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살아계시지 않다면 누가 2000년 동안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불러 교황, 주교, 사제, 수도자, 봉헌자, 선교사 등으로 살게 했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부르는 분도 없는데 그들이 환청을 듣고 축성생활의 삶을 선택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전 사도들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축성생활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그러므로 축성생활자들의 존재는 세상을 향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는 천둥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유 아빠스는 그러면서 축성생활자들이 바로 그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존재이기에 하느님 소유가 된 사람답게 그 어떤 중요한 일과 사명보다 먼저 잘 존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슬픈 모습이 아니라 희망찬 얼굴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밝게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빠스는 특히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각종 범죄와 정치 군사적 충돌로 미래의 희망을 상실하는 이런 때일수록 사람들은 축성생활자들을 보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스는 그러니 축성생활자들은 모든 일에 앞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잘 존재해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지난 23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남녀 평신도 16명에게 독서직과 교리교사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이 열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평신도에게 독서직과 시종직에 참여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5월 자의교서 유구한 직무를 통해 평신도 교리교사 직무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직무를 사제직을 지망하지 않는 평신도의 정규봉사로 규정하고 직무 수여 예식을 거행한 건 교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날 직무를 수여받은 평신도 가운데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교황 창립 그레고리안 대학 신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영 씨입니다. 이날 김 씨는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직접 독서직과 한글 성경책을 수여받았습니다.
김 씨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었다며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할 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서. 올해로 만 38세인 김 씨는 34살이 되던 무렵 로마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김 씨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건 28살 때입니다. 대학 시절 피정에 참여했다가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기억이 공부를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게 너무 좋았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현재 로마 시내에 있는 여성신학원에서 머물고 있는 김 씨는 사감 교수의 추천을 받아 독서직 수여자로 선정됐습니다. 항상 진지하고 성실하게 전례에 참여하는 김 씨의 모습이 사감 교수의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김나영 씨는 독서직 수여에 대해 하느님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직무를 받은 사람들은 그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느님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생각하도록 좀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김 씨는 또 이번 일이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일깨워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통해 교회에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길 희망한다는 김나영 씨. 김 씨는 앞으로도 기도와 공부에 전념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받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공부에 열심히 전념하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불평등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 99%는 소득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불균형한 분배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국제사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난민 문제도 짚어봅니다. 전쟁과 기후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0년 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시설을 퇴소해 자립정착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난민들이 우리 이웃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보건 영역에서 불평등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자선재단 옥스팜은 죽음을 부르는 불평등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유층의 재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옥스팜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 이후 세계 억만장자 2,700여 명의 재산이 약 5조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99%는 소득이 감소했고 1억 6천만여 명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일 최소 2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니스 리스칸다라 옥스팜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서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선 4초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를 보인 원인으로 불균형한 코로나19 백신 배분을 지적했습니다. 옥스팜은 백신 불균형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불평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에선 긴축 등으로 사회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불평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옥스팜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속도로 늘어난 재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이를 재원으로 삼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 확산은 가톨릭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20년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반포하며 이기주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황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제애를 강조하며 백신 나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Esorto pertanto l'intera comunità internazionale a un impegno condiviso per superare i ritardi nella loro distribuzione e favorirne la condivisione, specialmente con i paesi più poveri. 백신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회의 노력은 각 지역교회 차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해 백신 나눔 운동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금하는 등 백신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했습니다. UN 난민 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였습니다. 국내 난민 인정자와 신청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생긴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 개정을 거쳐 국내 난민법이 자리를 잡았지만 국내 난민 제도에 대한 한계점과 오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리아와 예멘 난민에 이어 지난해에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대규모로 수용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은 난민을 무조건 수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내 난민 인정률은 매우 미미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건.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입국한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고 같은 해 인정된 난민 수는 52명으로 0.4%에 불과했습니다.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인정률도 3.3%에 불과합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가족 결합 등 7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2018년에는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정치적 의견을 사유로 한 난민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난민 수용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우리가 그만 긍정되고 발전된 나라에 살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듬어 안고 짊어지고 가는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지 되거든요. 이제는 법도 제대로 만들고 이제 시스템도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난민법에 따른 제도적 지원이 실제 난민 인정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주거라든지 이런 지원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제 만난 난민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난민든 가짜 난민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난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권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민 돌봄과 정보 격차 해소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통해 겨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에 대한 권한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으로 한국의 군 수송기가 급파됐습니다. 한국 대사관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현지인들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은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성공해 390여 명의 아프간인들이 무사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정착교육을 받던 이들이 다음 달부터 자립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협조한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지만 엄연히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입니다. 이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입국하는 여타 이주민과 달리 난민은 급하게 타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 정착이 쉽지 않습니다. 언어부터 일자리까지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난민분들은 급하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언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고 신분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서 일용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취급하고요.
정부는 어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개정 시행해 아프간 난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고 생활비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처 함께 오지 못한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규정은 빠져 있어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그 사정 상황은 굉장히 긴박한 또 상황 속에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이제 다 같이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 길이 좀 막막해진 거죠. 가톨릭 교회는 형제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시각으로 난민을 바라보고 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의정부 교구 동두천 가톨릭 센터는 이러한 교회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두천 가톨릭 센터는 인근에 거주하는 난민과 이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난민 자녀들의 교육과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센터 대표 이석재 신부는 갑작스럽게 정착한 난민들의 어려움이 신분, 고용, 정서적 소외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란한 국제 정치 상황부터 종교 갈등, 기후 위기까지 더 늘어날 난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정책적 보완과 함께 인식 변화도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또 그분들을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난민들도 또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또 난민들을 접하는 시간이 또 기회가 많아질수록 그런 오해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정부가 올해를 탄소 중립 이행 원년으로 선언했는데요.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에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석탄 발전소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점이 보완돼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내놓은 탄소 배출 줄이기 등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건물을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를 대폭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경부는 올해를 탄소 중립 이행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회 전반에서 탄소 중립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을 탄소 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서 경제사회 전 분야의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핵심 과제는 사회 전반 탄소 중립 이행 강화, 녹색 사회 전환 기반 조성, 미세먼지 개선 추세 안착,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등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탄소 중립 이행 세부 계획을 다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기본 계획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감축 로드맵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주요 국책 사업 및 예산 편성에 탄소 중립 이행이 주요 평가 요소로 사용됩니다. 먼저 올해 9월부터 주요 개발 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국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탄소 배출 감축 등을 고려하도록 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내년 회계연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산업계의 탄소 배출 감축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감축 설비 지원에 나설 경우 이를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산업계 전반의 감축 이행 능력 향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할 경우 이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색 기술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 확대, 무공해차 대중화 등의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우리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습니다. 이번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만약에 전환을 시킨다면 우리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 양기석 신부는 목표는 정해졌지만 가는 방법에 문제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신부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산업, 개발정책부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석탄발전소 증설 중단 등 근본적 감축대책 부재 역시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양 신부는 특히 시민사회의 탄소 감축 활동 동참을 유도할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양 신부는 시민들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 태양열 발전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CPBC 장윤민입니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총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향후 5년간의 실행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6년까지 3,460만 톤 수준인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종합계획은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 물, 흙 조성, 기후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그리고 시민 참여 등 5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먼저 2026년까지 노후 건물 100만 호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단열 성능 강화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은 적은 저탄소 건물로 바꿉니다. 서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열, 지열,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도 보급합니다. 콘센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2026년에 22만 개까지 늘려 생활권 5분 충전망을 구축합니다. 지난해 2만 개에서 10배 이상 확대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 5만 2천 대 수준이던 전기차는 40만 대까지 확대 보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10%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녹지 확충을 통해서는 월드컵 공원 13배 규모의 공원 녹지를 조성 정비합니다. 기후재해를 대비해 빗물 펌프장 등 도시기반 시설도 확충합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상설 조직인 24시간 긴급상황센터를 2024년에 설치합니다. 이 밖에 현재 일부 매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제로 카페를 2026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오늘의 실천이 서울의 미래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전 인류의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백종현 신부는 늦었지만 최대한 힘을 모아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 신부는 그렇지만 오 시장의 향후 핵발전 관련 전망에 대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핵융합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핵발전소의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서울시의 정책을 세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 신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전의 비중은 줄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를 위해 서울시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PBC 김원규입니다. 20대 대선이 불과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소한 공약들, 유권자들의 일상을 겨냥한 공약 경쟁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호평이 있는 반면 포퓰리즘 경쟁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들의 연속 보도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들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확행,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서결시 심쿵 약속이란 이름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두 공약의 공통점은 유권자의 일상을 겨냥한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마이크로 타깃팅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모 인구를 겨냥한 공약으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심쿵 약속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익살스러운 연기가 눈에 띕니다.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네거티브 공방 속에서 정책 대결이 본격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굳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런 움직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안 후보는 연금 개혁을 거론하며 아주 중요한 주제임에도 지금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소확행 심쿵 약속 가운데 탈모 건강보험 적용과 여성가족부 폐지 이외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연금개혁부터 기후위기 대응, 대통령 권한 축소 등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1996년 미국 대선, 빌 클린턴 후보는 기업의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선거에 도입했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대선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빅데이터 팀은 유권자가 소유한 차량부터 구독하는 신문, 선호 브랜드 등을 분석했습니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난 26일 기준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소확행 공약은 모두 53개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일상이 꼭 필요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체감도가 높은 정책, 오랜 사회적 문제였으나 해결이 요원했던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이라는 뜻의 소복소복 발표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6일 기준 21호 공약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출연하는 59초 쇼츠 공약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공약 경쟁은 중도층과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로 표현됩니다. 실제로 2030 청년을 겨냥한 주제들이 눈에 띕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소확행, 또 심쿵 공약 필요합니다. MZ세대나 여성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너무 표만 의식하다 보니까 표퓰리즘 아닌가. 하지만 비슷한 타깃에 집중하다 보니 공약이 비슷하게 흐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온라인 게임, 전기차 보조금 등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공약들. 후보나 정당의 가치관보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편화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묶어보니까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그 후보의 특징, 그 후보의 어떤 색깔, 그 후보의 방향성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고 다 누가 먹어도 입에 좋은 달달한 사탕만 나눠준다. 아쉬운 점은 또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소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후보의 소확행, 윤 후보의 심쿵 약속을 모두 더하면 7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약은 2-3개에 불과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엔 해결하지 못한 커다란 의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빈곤 문제부터 양극화, 기후위기 대응, 대통령 권한 축소, 연금개혁 등이 대표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방문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ssa richiede la partecipazione e il coinvolgimento di tutti e dunque domanda la fatica e pazienza. È complessa, mentre l'autoritarismo è sbrigativo e le facili rassicurazioni proposte dai populismi appaiono allentanti. Il rimedio a ciò non sta nella ricerca ossessiva di popolarità, nella sete di visibilità, nella proclamazione di promesse impossibili o nell'adesione ad astratte colonizzazioni ideologiche, ma sta nella buona politica. 최근 대선 주자들은 노동, 외교, 안보 정책 등 메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공약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학창시절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때가 되면 발송되는 성적표였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보다 먼저 받아보는 게 지상과제였고 학교에서 직접 수령했다 해도
부모님께 확인을 받는 일은 늘 난관이었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이런 난관이 단숨에 생략되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랑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더라도 부모가 어떻게 읽어주냐에 따라 꼭 칭찬을 들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이 과목은 왜 오르지 않았느냐? 성적표 안에서 집어낼 수 있는 꾸중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5일 한국은행은 작년도 한국경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고 2021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4% 성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껏 자랑스러웠는지 홍남기 부총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첫 해인 2020년에는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고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는 4% 성장을 통해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가 추정한 G20 주요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살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GDP를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103.1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02.0, 호주는 101.3으로 우리보다 회복 수준이 낮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성적표를 두고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021년 경제 성장은 2020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있었고 4% 성장을 3.99%로 표현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4분기 정부가 50조 원에 가까운 추가 경정 예산의 돈잔치를 통해 억지로 만든 4%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4%를 두고도 읽는 이에 따라 각자 입장이 천차만별입니다. 경제 양극화 상황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한 경제라는 것도 조금은 민망해 보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단점을 찾아내어 애써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시도도 눈물겨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어떻게 읽으시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성장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4%냐, 3.99%냐 하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경제 성장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아니면 일부 대기업과 부유층에만 국한된 것인지 좀 더 꼼꼼히 살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지의 눈은 2021년 경제 성장률 4%라 쓰고 각자 편한 대로 읽는다 였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그 성장의 결과가 약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더 효과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